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영조 교수입니다. 며칠 만에 뵙습니다. 제가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며칠 쉬었습니다. 오늘은 남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유럽, 정확하게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꼭 30년 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바스티유 감옥이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앙시앙 레줌, 즉 구체제의 상징이었다면 이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쓴 글에서 베를린 장벽을 냉전의 바스티유라고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냉전의 바스티유가 무너진 오늘 냉전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첫 냉전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냉전에 휘말린 셈입니다. 냉전이란 말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월트 리프만이 유명하게 만든 말인데요. 리프만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사실은 14세기 스페인의 돈 후앙 마누엘이라는 신부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페인은 8세기 중반에 무어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요. 그래서 1492년에 마지막 무어인들을 쫓아낼 때까지 800년 이상을 무어인들과 싸웠는데요. 이때 무어인들하고 지루한 대치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면 보통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미소 두 블록 사이에 치열한,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충돌에는 이르지 않았던 대립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냉전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 대립 밑에 깔려있던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공산 독재 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체제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란 게 단순히 두 개의 강대국 사이의 대결과 경쟁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체제 간의 경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냉전이 단순한 강대국 간의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은 냉전의 기원을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냉전의 기원은 1920~30년대에 발티케 연안의 리가, 그리고 1919년에 베르사유, 거슬러 올라가면 1917년 페테르스부르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니엘 열긴이라는 학자는 깨어진 평화라는 책에서 미국의 냉전 이데올로기가 1920년대 30년대를 통해서 미국 국무성 관리들 사이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를 미국의 소련 관측소가 있었던 발티케 해안도시 리가의 이름을 따서 리가 공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노 메이어는 평화 건설의 정치와 외교라는 책에서 우리가 흔히 베르사유 평화회담의 주된 목적은 식민지의 재분배와 유럽의 재분할이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1차 대전의 유산인 볼셰비키 혁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였다는 거죠. 왜 1차 대전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1차 대전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이 비밀리에 레닌을 혁명을 일으키라고 페테르스부르크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의 대공산주의 전략의 대강은 그 메이어에 의하면은 이미 그 베르사유 조약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방 세계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관계는 소수의 제국주의 국가가 소련이 주도하는 소비에트 운동과 소비에트 국가들에 대해 전개하는 투쟁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소련의 세계관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 세계적인 투쟁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이 1919년에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같은 해 코민테른도 만들어집니다. 코민테른이라는 건 제3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훗날 양극체제로 구현되는 두 체제의 충돌이 이미 1919년에 시작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냉전의 기원은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성공하는 순간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볼셰비키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 서방 국가들이 적군에 대항해서 싸우던 백군을 실제로 지원했었습니다.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련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 냉전이라는 게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917년 혹은 19년부터 1980년 대까지 체제 경쟁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냉전은 끝이 납니다. 사실은 그 소련이 내부 문제 때문에 급해서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속한 동구권 국가들을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구권 공산 국가들이 하나씩 둘씩 그 소련의 궤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소련방 자체도 해체되는 운명을 겪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지구적 평화가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맨 앞에서 역사의 종언을 외친 게 바로 프란시스 후쿠야마입니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외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후쿠야마가 보기에 그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그 이념들이, 중요한 이념들끼리 충돌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념을 둘러싼 큰 갈등은 없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뭐 자잘구레한 분쟁들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념을 둘러싼 큰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지향하는 이념의 종착역에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인 평화가 왔나요? 아닙니다. 냉전의 끝은 미지근한 평화였습니다.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쟁들이 늘어난 것은 냉전이 끝난 탓이었습니다. 냉전 동안에는 미국과 소련이 지역 분쟁이 거대한 국제 분쟁으로,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확전될까봐 두려워서 지역 분쟁이 있으면 열심히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자 이런 억지자의 역할을 두 나라 다 사실상 포기한 거죠. 아무튼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후쿠야마의 선언은 성급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부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중국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영구 집권의 길로 가고 있고 사회 통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제왕체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에 힘입어서 사회에 대한 통제는 점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년을 합친 것 같은 사회입니다. 왜 동물농장이냐? 동물농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고. 중국이 그런 거죠.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특권층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동물농장에 비견될 수 있는 거고요. 왜 1984년이냐? 중국의 사회 통제가 보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 신용차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 2014년부터 시험 시행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이렇게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굉장한 정도로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샹하이 같은 경우는 이 경적을 울릴 수 없게 돼 있는데 경적을 울리면 바로 전광판에 뜹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이 사회 신용차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개개인이 얼마나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가 아니면 법률을 잘 지키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하면은 점수를 1000점씩 기본으로 줬다가 잘못하면은 깎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든가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중국이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CC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은 점수를 올려주고 못하면은 점수를 깎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수가 낮으면 사회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 열차표도 예매 못합니다. 뭐 외국 여행은 고사하고 중국 내 여행도 아주 불편해집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차표를 못 끄는 사람들이 수백만이고요. 뭐 해외여행 못한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끔찍한 거죠. 제가 그 1984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 중국이 이런데 굉장히 흡사하다고 여겨질 겁니다. 이 84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행동도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교제, 휴식, 아내와 애들에 대한 태도, 혼자 있을 때의 얼굴 표정, 잠꼬대, 심지어 몸 움직임의 특성까지 모두 면밀히 관찰된다. 일탈적인 행동, 미세한 특이 행동, 달라진 습관, 긴장한 모습 등 내부 갈등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포착된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없다. 바로 중국이 이런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저런 가치들을 내세우는데요. 중국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보편적인 가치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서 쓰는 표현이 중국 특색적,
中国特色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 특색의, 뭐 사회주의도 중국 특색이고 민주주의도 중국 특색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짜 사회주의, 진짜 민주주의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특색이란 말이 붙어버리면 그 순간 예전에 그 한국에서 무슨 한국적 민주주의 이런 것처럼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이런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어떻게 보면 거기는 뭐 가치까지 포함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중국이 조심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서태평양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미국을 몰아낼 국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건국절이죠. 국경일이라고 하는데 건국절인데 그 건국절 때 중국은 그 미국이 보라고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을 많이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뭐 그전에도 구함까지 가는 그 미사일들이 물론 있었죠. 그런데 이 신형 미사일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기동이 굉장히 특이해서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까지 밝히면서 중국이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힘이 붙일 것 같으니까 중국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진작에 북한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진핑은 한국은 안 와도 북한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과 이렇게 동맹을 맺을 때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평화적인 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 사이에 혹은 서방세계와의 사이에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이에 끼인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로 붙어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 사실 선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입니다. 중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